한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온화한 여성이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인자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집 바닥 아래 싸늘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한때 행복한 보금자리였던 당신의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도 허구의 이야기도 아닌 현실입니다. 도시의 불빛으로도 인간 마음속 어둠을 가릴 수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죽음의 냄새, 고급 아파트에 2달 동안 숨겨져 있던 시신, 그리고 여전히 미소 지으며 요가를 가르치고 화려한 단풍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아내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끔찍한 비밀, 조용히 계획된 계략,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산산조각 난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그 운명의 밤, 그 아파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것이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 2024년 10월 15일, 가을이 도시의 싸늘한 안개를 드리웠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네온사인 불빛과 바쁜 자동차 경적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17층 1701호에서는 기이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마치 죽음의 속삭임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상한 음식이나 익힌 쓰레기 냄새처럼 약간 불쾌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닷새째가 되자 악취는 지독하고 무거워졌고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것이 공기에 달라붙어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집에 사는 나이 든 여성, 김순자 씨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풍구의 쥐라도 죽은 줄 알았지.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평범한 것과는 달랐어요. 뭔가 음산한 건물에 달라붙은 저주 같았다고요. 김순자 씨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즉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1701호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의 세상이 영원히 뒤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년에 신중해 보이는 관리소장 이동훈 씨가 경비원 2명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천장 선풍기가 단조롭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고급 가구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색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추상화, 식탁 위에 마른 꽃병. 그러나 악취는 그들을 거실의 붙박이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원래 장식품을 놓기 위해 섬세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동훈 씨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힘껏 당겼을 때 모두는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3겹의 비닐에 단단히 쌓인 시신이 바닥 쪽 수납칸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피도 찔린 자국도 없었고 단지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는데 공황 상태에서 쓴 듯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다. 희생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박민준, 39세, 서울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2달여 전인 7월 말 아내 이지연 씨에 의해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박민준 씨가 결코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보금자리, 5살 난 딸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바로 어제처럼 울려 퍼지던 곳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친구들과 이웃들 눈에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세련된 매너를 지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상류층 사이에서 유명한 요가 강사로 부드러운 미소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8년 전 지연이 가르치는 요가 수업에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3년 후 결혼했고 하윤이가 태어나
그들의 행복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1701호 아파트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준이 하윤이를 목말 태우고 지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뒤편에서 그들 결혼 생활의 균열은 소리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35세, 우아함과 평온함의 전형이었습니다. 요가 수강생들 눈에 그녀는 영감을 주는 여성이었고 항상 SNS에 시적인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창가에 국화차 한 잔, 강남 거리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의 오후, 내려놓음과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한 인용구. 남편이 실종된 2달 동안 지연은 꾸준히 요가 수업에 나왔고 수강생들에게 미소 지었으며 느리게 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지연은 하윤이를 춘천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보냈습니다. 부부 모두 일이 너무 바빠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핑계였습니다. 주말마다 그녀는 여전히 2시간 넘게 운전해 딸을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윤이 침대 곁에 앉아 공주와 황금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딸이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윤이가 동그랗고 순진한 눈으로 엄마를 보며 묻곤 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일이 바쁘셔, 이해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거야. 그 엄마가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고 있으며 하윤이가 기다리는 아빠가 바로 그들의 아파트에 싸늘하게 누워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10월 15일 저녁 경찰서에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옅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는 높이 묶었으며 눈은 맑았지만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른 여자랑 떠난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마치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괴로웠지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냄새에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말투 때문에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대본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건물 CCTV는 더 무서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박민준이 실종된 2달 동안 지연은 일주일에 2번씩 항상 밤, 보통 10시 이후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1시간 정도 머물다 떠났고 경찰에 추가 신고도 이웃에게 묻지도 않았으며 한 번도 걱정하는 기색 없이 마치 아파트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듯 조용했습니다. 거기에 왜 돌아갔습니까? 한 수사관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향을 피우러 갔어요. 그 사람이 아직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차가운 칼날처럼 방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1701호 아파트는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감식팀은 시신이 약 8주 전에 사망했고 세 겹의 비닐에 꼼꼼히 쌓여 건조하고 밀폐된 곳에 놓여 심하게 부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혈액이 몰린 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는 가벼운 타박상이 있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흉기도 외부인 침입 흔적도 없었으며 아파트는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범죄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아주 꼼꼼하게 청소했군.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야. 계획된 거지. 베테랑 수사관인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여의도에 있는 박민준의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노트북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하드드라이브가 포맷되었지만 기술자들이 유진에게 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복구했습니다. 안에는 400장이 넘는 사진, 수십 개의 채팅 기록, 그리고 민준과 한 젊은 여성 사이의 다정한 순간을 담은 짧은 동영상 3개가 있었습니다. 최유진, 25세, 그의 회사 인턴이었습니다. 그녀는 7월 초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갑자기 퇴사했지만
그들이 함께 출장 갔던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들은 업무 관계를 넘어선 사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손잡음, 석양 속의 미소, 민준이 지난 3년 동안 지연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유진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월 말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을 미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녀는 탐정에게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고 싶었어요.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은 단순히 밥을 먹거나 손을 잡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의 포옹, 민준이 유진에게 보낸 달콤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지연은 한 줄 한 줄 메시지와 사진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더는 원하지 않아. 그녀는 어느 늦은 오후 카페에서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절친한 친구 한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건 못 봐. 서연은 지연이 그의 봄부터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웃고 요가를 가르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연아,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창밖을 보며 괜찮아. 근데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더군요. 그 피로감이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지연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은밀히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밤, 모든 것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복도 CCTV에는 지연이 저녁 8시 45분, 음식과 레드와인 2병이 든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박민주는 밤 9시 30분에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들어갔고 긴장된 기색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 마치 방금 화해했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으로 유인하는 듯했습니다. 민준의 스마트워치에서 회사 전화로 동기화된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심박수는 새벽 1시 15분에 95에서 40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12초 후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몸싸움 흔적도 구조 요청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지연이 따라준 와인에 섞인 약한 수면제를 마셨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의 얼굴에 베개를 눌러 질식시켰고 현장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시신을 붙박이장 수납칸으로 끌고 가 세 겹의 비닐로 단단히 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청소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와인과 음식 냄새를 빼고 마치 평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부엌 환풍기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지연이 왜 시신을 유기하거나 사고 현장으로 위장하지 않고 2달 동안 집에 보관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았고 요가를 가르쳤으며 강남의 단골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민준이 죽은 바로 다음 날 파주의 한 작은 공방에서 수제 제스민 향초 한 묶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영수증에는 재사용 이라는 메모와 함께 초 10개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2달 동안 지연은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헌신적인 요가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심호흡과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1701호 아파트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거실에 차린 작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제단 위에는 그녀와 민준의 결혼 사진이 마른 꽃병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민준에 대해 묻는 한 수강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갔을 뿐, 그의 영혼은 아직 제 곁에 있어요. 아무도 여기 근처가 바로 붙박이장 안, 바닥 아래를 의미한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아침, 이지연은 추가 진술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고 한 손에는 핸드백, 다른 한 손에는 요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모습으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을 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밤에 대해 묻자 그녀는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자러 갔고 저는 정리하고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민준의 사망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테이블 위에 베개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침실에서 수거된 베개는 비닐봉투에 쌓여 있었고 거의 5분 동안 계속 눌린 것을 보여주는 눌린 자국과 끊어진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민준은 질병이 아닌 부드러운 물체에 의한 압박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 술기운에 잠들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베개를 눌렀습니다.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오래요. 그녀는 마치 그 순간의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태우는 듯 눈이 충혈된 채 말했습니다. 민준이 숨을 거둔 후 지연은 방의 모든 불을 켜고 부드러운 피아노 곡을 틀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그들이 결혼식 날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안락의자에 앉아 남편의 시신과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체일지라도 내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주길 바랐어요. 그것은 그녀가 범행을 자백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오래전에 산산조각 난 심장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존재했었다는 걸 그가 기억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경찰이 지연을 데리고 갈 때 그녀의 5살 난 딸 하윤이는 유치원에서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는 가족 그림을 천진난만하게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민주는 파란 셔츠를, 지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윤이는 가운데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하윤이가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이라는 서툰 글씨와 함께 그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는 이 기억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그 순수한 색연필 자국이 과연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 생활 속 숨겨진 상처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연과 민주는 친구들 눈에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는 빛나는 미소를 지닌 요가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1701호 아파트 문 뒤에서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가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에 바빴고 자주 집을 비웠으며 매주 출장을 갔습니다. 지연은 행복을 지키려 애썼지만 점차 남편의 눈에 자신이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서랍에서 발견된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길 원하지 않아. 단지 내가 그의 아내였다는 것을 그가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야. 유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지연은 울지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 민준의 모든 발걸음을 추적했고 보내오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자존심에 박히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행동하지 않고 인내심 강한 사냥꾼처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8월 15일 밤까지 민준과의 불륜 관계에 있던 젊은 여성 최유진은 사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10월 22일 용의자가 아닌 민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갈색 긴 머리에 불안한 눈빛의 유진은 조사실에 앉아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를 사랑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건 몰랐어요. 그냥 바쁘거나 잠시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유진은 제주도 출장 후
지연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진의 반응은 지연이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수사관들의 확신을 더했지만 동시에 불륜 관계의 결과를 부각시켰습니다. 한 남자는 목숨을 잃었고 한 여성은 미래를 잃었으며 한 젊은 여성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조사 후 서울을 떠나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가 친구 및 옛 동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지인 중 한 명은 유진이 예전처럼 밝은 소녀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삶에 발을 들여놓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이지연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 가족, 그리고 사건의 결말을 목격하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공소장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보며 마치 마지막 사과를 하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텅 빈 눈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계획 살인죄로 무기징역. 민준의 어머니 박순애 씨는 앞줄에 앉아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보다가 지연의 가족 쪽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지연의 어머니가 외할머니 어깨에 기대 잠든 5살 하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딴 하윤이는 엄마가 방금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아빠가 영원히 떠났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박순애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손녀의 암담한 미래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 아들은 외도한 잘못이 있어요. 그녀는 재판 후 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었고 우리 하윤이가 이런 일을 겪을 이유는 없어요. 박순애 씨는 여전히 민준의 영정 사진을 꼭 쥔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끌려갈 때 그녀는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이 담긴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녀는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둘 다 불쌍해요. 그 말은 근처에 서 있던 젊은 기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에는 승자가 없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한 아이는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 앞에 망연자실해야 하는 가장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사건은 곧 SNS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사랑 때문에 살인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신당한 마음에 희생된 지연에게 공감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 많이 미워한 거야. 한 게시판에 누군가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그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었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사람을 죽여야 했나? 다른 댓글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폭풍 속에서 박순애 씨의 울음과 가족 그림을 천진난만하게 색칠하던 하윤이의 모습이 가장 잊히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연과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결혼 생활 속 숨겨진 상처, 봉합되지 않은 균열, 그리고 사랑이 극한으로 내몰렸을 때 어떻게 증오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 있다면 아무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보고 제때 행동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조금 더 일찍 집에 돌아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곤하지 않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할 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제때 건넨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의 빛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가족 그림을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5살 하윤이를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듣고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